반갑습니다. 네, 김정구라고 합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중국이 만든 영화, 영화가 만든 중국, 전랑2, 전랑이라는 중국 영화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의 국가 정책인 1대1로라고 하는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이 영화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오랫동안 작년에 이 영화가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요. 일단 중국이 영화를 만드는가, 중국이 영화를 만드는가, 혹은 영화가 중국을 만드는가, 되게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흔히 우리가 중국 영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중국 영화가 중국이 만든 영화인가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만든 영화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되게 복잡하고 좀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이 질문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랑이라는 영화를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마치 출발 비디오 여행처럼 짧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줄거리를 되게 단순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고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2017년도 중국 영화상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흥행 매출액이 약 9천억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작년 전 세계 영화 흥행 랭킹 8위였습니다. 역대 아시아 영화 중에 1위고요. 그래서 되게 큰 반향이 있던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개봉을 했는데 전혀 흥행되지 않았죠. 좀 이따 이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중국 사람들만 혹은 어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국주의가 강한 영화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화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애국주의에 대한 영화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 우리로 치면 이제 태극기겠죠. 국기가 영화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1대1로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그 정책과 더불어서 이 정책이 이제 아프리카, 유라시아 대륙과 특히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전 세계 체제, 경제 체제를 말하는데 그 체제와 더불어서 이 영화가 같이 공명하거나 이 영화가 이 국가 정책과 호응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나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블록버스터, 되게 큰 블록버스터 영화거든요. 이렇게 전쟁 영화고 군대가 나오고 심지어는 항공모함, 탱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중국 영화, 물론 할리우드 영화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중국 영화들이 이렇게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커지는 영화들이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중국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할리우드와 좀 다르게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가? 중국이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가? 영화가 중국을 만든다면 영화는 어떻게 중국을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을 돌아가서 이 전랑2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우선 중국 영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명해 보이는 이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중국 영화가 좀 낯설면 한국 영화로 바꿔도 상관없죠. 한국 영화는 뭘까? 한국 영화,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는 이걸 한국 영화로 불러도 될까라고 싶은 영화들이 많죠. 예를 들면 옥자 같은 영화도 있고요.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는데 배우는 다 미국 배우, 영국 배우가 나오고요. 한국 배우도 나오죠. 혹은 설국열차 같은 영화도 있죠. 프랑스 만화 원작인데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고 투자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미국 자본을 받았고요. 영어를 더 많이 쓰죠. 이걸 한국 영화로 볼 수 있을까? 봉준호 감독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송강호 배우가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잠깐 그쵸, 냄궁민수 이런 발음하죠. 냄궁 이러는데 아무튼 한국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한국 영화로 볼 수 있을까? 그럼 한국 영화란 뭘까? 이렇게 점점 더 초국적으로 영화들이 제작이 되고 여러 나라들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딱 잘라서 한국 영화, 중국 영화, 일본 영화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요새 문학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영화의 국적이 있는가. 흔히 중국 영화, 한국 영화라고 부르지만 이걸 좀 질문을 바꿔서 영화와 중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중국이 영화를 만드는가 혹은 영화가 중국을 만드는가. 이건 크리스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쓴 글의 제목인데요. 이 사람은 글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China can say no라고 하는 어떤 글을 보고 중국이 no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이제 흔히 쓰는 표현이죠. 근데 크리스 베리는 좀 이상한 생각을 한 거죠. 중국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no라고 말을 할까? 중국은 뭐지? 중국은 주체인가? 말을 할 수 있나? 중국이 말을 한다는 건 시진핑이 중국인가? 시진핑이 만약에 no라고 한다면? 중국이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죠.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있죠. 중국이 어디까지 중국인지. 물론 법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국 영화라고 부를 때 그냥 막연하게 대충 상상하는 게 있지만 사실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홍콩 영화도 있고, 대만 영화도 있고, 화교 영화도 있고, 대륙 영화에서도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중국, 한국, 미국,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미 상상된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얘기를 했는데, 모던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국가 체제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되어진 하나의 공동체지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한국이라고 불리지 않았죠. 한국이라는 건 그쵸, 대한제국, 요새 그런 얘기가 많지만 정부 수립일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한국의 국통이 상해 임시정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상상된 거죠. 태어났더니 넌 한국 사람이래. 이렇게 그렇구나. 난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상상되었습니다. 입양을 간 사람은 유전자나 혈통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그냥 프랑스에 입인 가면 프랑스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고 살죠. 프랑스인이라고 혹은 미국인이라고 각기 속한 그 집단 혹은 그 커뮤니티에 의해서 이제 상상되어서 자기가 이제 거기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라는 것 혹은 한국이라는 것 이런 이제 국가라는 건 법적으로는 있죠. 한국 헌법에도 있듯이 영해, 영토, 주권,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 해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주권, 영토, 국민, 그래가지고 국제법이 인정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국이라고 부를 때는 그런 걸 얘기하진 않죠. 이를테면 재외동포들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은 최근에 이제 귀화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 국적은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론 한국인이죠. 법적으로는 한국인인데 한국 문화 혹은 그 사람이 어떤 뭘 만든다고 해서 그게 한국의 것이야 라고 말하진 않죠. 여기서 내셔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민족이라고, 제가 이제 국족이라고 해서 헷갈리실 텐데 민족이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 민족이라는 거는 영어의 내셔널을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제가 민족이라고 번역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국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민족 영화 할 때 우리가 꼭 이렇게 외양이나 피부 색깔이나 이런 것뿐이 아니라 한국에서 오래 살아왔고 한국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그 역사들을 체화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민족 이렇게 부르죠. 해외 동포일지라도 한국에 대해서 계속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근데 단순히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그런데 이제 민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흔히 단일 민족 이러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민족이 56개가 있어요. 한족, 묘족, 백족, 조선족 다 중국인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에스닉하다고 해서 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제 혈통이나 생물학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국민이라고 부르면 내셔널이란 말을 국민문화, 국민배우 할 때 국민은 너무 이제 법적인 시민권 이런 법적인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내셔널 말은 한국말, 그러니까 아시아의 언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번역을 시도했지만 저는 국족이라는 말, 국민과 민족의 중간 정도 느낌으로 국족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는 하나의, 그러니까 한국 영화, 한국적인 것을 이제 저는 내셔널 시네마, 국족 영화,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저는 이제 국족 영화라고 부르는 거죠. 한국 쪽 영화. 그렇게 기능하는데 영화라는 게 사실은 중국이 이렇기 때문에 영화에 그대로 투명하게 그대로 반영해서 마치 거울처럼 영화에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매일매일 변하죠. 한국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적인 것, 특히 한국적인 것이라는 건 매일매일 변화합니다. 우리가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한국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 국족의 일원으로서 한국을 변화시키죠. 뭐 정치적이건 사회적이건 문화적이건 계속 참여합니다. 그걸 우리가 에이전시라고 불러요. 저기 그래서 내셔널 에이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국족적 동인, 내셔널 에이전시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드는데 참여할 때 한국을 우리가 만든다는 거죠. 그걸 조금 다시 말하자면 본질주의적인 어떤 얘기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게 있다. 차이니즈니스, 중국성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중국적인 것, 더 차이니즈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성이라고 그러면 고정된 실체가 있죠. 이건 본질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은 빨간 걸 좋아해. 그게 본질이야. 라고 빨간 걸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중국인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김치를 한국 사람 먹는다. 요새는 점점 김치 소비량이 줄잖아요. 그렇다고 김치를 안 먹으면 한국 사람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한국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한국적인 것들이 이를테면 뭐 서양의 음식에 들어오고 뭐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적인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들어와서 우리의 것으로 다시 체화하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각각 다 다르거든요. 외래의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그것들을 번역하고 다시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 그래서 변화하는 것, 그것들이 한국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차이니즈니스라고 명사로 붙인 건 본질적인 거고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더 차이니즈라고 부른 건 이제 중국적인 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적인 것이라는 초반에 조금 제가 약간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는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얘기를 좀 여기만 넘어가면 별 얘기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정치와 정치적인 것이라는 구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정치는 영어로 politics라고 그래요. 근데 정치적인 것, 더 political이라고 부르는데 더 플러스 형용사가 붙으면 하나로 딱 규정할 수 없는 그것들을 규정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모든 공간엔 정치적인 것이 작동을 해요. 권력 관계가 있고 꼭 여의도에서만 정치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정치가 있죠.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늘 작동을 해요. 사람들 관계가 있으면 그 안에 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정치가 있죠. 그걸 조화롭게 딱 정리해서 하나로 합의를 하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다 해서 하나로 고정시키는 게 정치라면 그걸 화해시킬 수 없고 그 상태에 혼란스럽고 갈등적인 요소들을 남겨놓는 걸 보통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갈등의 상태. 마찬가지로 사회와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소사이어티와 더 소셜.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도 많은 뭐 외국인이나 이주민이나 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것들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불러요. 그걸 하나로 뭐 또 교육을 통해서 혹은 정책을 통해서 한국인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하나의 사회로 만드는 걸 이제 사회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적인 것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로 딱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변화하죠. 근데 이제 본질주의자랄까? 중국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옛날에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또메밍 같은 사람은 이제 문화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은 유교 국가고 한자 문화권이고 라고 하면서 이제 규정을 하죠. 중국은 뭐다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유교 아니거든요. 중국도 유교가 아니고 아시아의 유교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는 오히려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도 아니고요. 중국은 아예 윗사람한테 막 반말 다 하고 뭐 예의 그런 거 없거든요. 인사도 안 하고. 문화대혁명의 뭐 영향이라고 하지만 없죠. 한자도 사실 다 달라요. 예, 뭐 유럽의 라틴어처럼 한자가 공유되는 거 있지만 일본에서 쓰는 한자랑 중국에서 쓰는 한자랑 한국에서 쓰는 한자가 조금씩 사실 다 다릅니다. 그 개념도 다른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로 자꾸 묶으면서 이것이 중국이다, 중국 문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어떤 본질을 가지고 통합하려는 시도죠. 하지만 레이초우라는 건 사실 중국성이라고 딱 고정하면서 본질론으로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 우리는 계속 다르고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건 계속 새로운 중국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구성적인 것이라고 보죠.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면서 이제 국족적인 것 혹은 뭐 중국적인 것, 더 차이니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영어에 갖고 얘기를 해보면 중국 영화라고 했을 때 중국 국적의 감독이 만든 영화 혹은 중국에서 돈을 댄 영화, 중국 영토에서 만든 영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막연하게. 근데 이제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영화들이 너무 많고, 영화에 대해서 국적을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이건 폴 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영어 글을 이제 번역한 건데요. 내셔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국적 특정성, 이거 이제 제가 국적적이란 말이 잘 입에 안 붙으실 것 같아서 한국으로 바꿔볼게요. 중국어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한국적 특정성, 한국의 특징을 지시하는 영화는 오히려 반한국적이거나 적어도 비한국적인 영화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흔히 한국 영화의 대명사 임권택 감독 있죠. 한국 영화는 한이야. 딱 그랬어요. 그렇게 딱 정하는 순간 그거는 오히려 반한국적이거나 비한국적인 영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너무 다양한 사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그 영화가 말하는 한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닌가요? 다 다르죠.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한국이라는 건 계속 바뀌고 세대들이 이해하는 한국들 혹은 세대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한국적 획일성, 한국은 이렇다, 한복을 입고 김치를 먹고 획일성이란 목적과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그 영화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성들, 다측면적이고 복잡하고 엄청 그 다방향적인 그런 비판들과 그런 것들과 연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이미 한국을 이렇게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다른 면들을 다 이렇게 억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 시네마의 문제, 한국 영화, 중국 영화의 문제는 영화 감독의 국적이나 혹은 어떤 국가에서 이 영화의 제작비를 댔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화가 어떤 것에 말을 걸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 영화에서 영화와 중국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지문을 바꿔보자라는 뜻이고요. 근본적으로 소구의 문제라고 합니다. 말을 거는 거죠. 이 영화는 어떤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중국 영화냐? 아니냐. 혹은 이건 한국 영화냐? 아니냐. 그걸 계속 정의하는 것보단 예를 들면 봉준호의 뭐 설국열차에서 한국적인 것들을 어떻게 건들고 있는가? 제 생각에는 없어요. 그럼 이걸 굳이 한국 영화라고 부를 필요 없어요.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건 전지구적인 어떤 문제죠. 환경 문제도 있을 거고 혹은 어떤 뭐 미래상일 수도 있고 모든 영화가 꼭 국적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뭐 국적이 굳이 있다면 이제 지구 영화라고 요새 이제 글로벌 시네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뭐 이를테면 중국에는 더 많아요. 이를테면은 뭐 리안이라는 감독은 지금 할리우드에서 활동했거든요. 옛날 오우삼 같은 그 사람도 홍콩에서 영화를 찍다가 이제 미국에서 영화를 찍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찍는 영화들을 중국 영화라고 부를 것이냐, 혹은 미국 영화라고 부를 것이냐. 예를 들면 리안이 찍은 와호장룡이라는 건 미국에서 찍었어요. 그 사람은 헐크 같은 영화도 찍었고요, 파이 이야기도 찍었고요, 뭐 다양한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와호장룡은 대만 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영화죠. 중국의 전통적인 어떤 무협의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만 출신이지만 그 영화 와호장룡과 중국적인 어떤 무협의 문제 이런 건 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미국 자본이니까 미국 영화다. 혹은 리안이라는 사람은 대만 출신의 중화인이니까 중화 영화다. 이렇게 부르는 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정의하는 순간 다른 문제들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리안이 만들었지만 센스 앤 센스빌리티 같이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그건 영국적인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그런 국적적인 것, 중국적인 것, 혹은 뭐 한국적인 것, 한국의 문제, 중국의 어떤 문제 이런 것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만나면서 뭔가 모순을 드러낸다거나 혹은 그것들을 비판한다거나 혹은 또 어떻게 뭐 나쁘게 말하면 프로파간다처럼 이제 선전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게 영화를 이야기할 때 더 생산적이 그 국적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는 대신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라는 것들로 논의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고요. 중국이 영화를 만드는가? 아니면 영화가 중국을 만드는가? 이제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명백하게 저는 이제 영화가 중국을 만들고 있다. 중국이 아무리 어떻게 뭘 한다고 해도 영화라는 것이 능동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중국적인 어떤 것, 중국 영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전랑이라는 영화인데요. 전랑. 여기 보면 전투할 때 전자고요. 이리, 늑대 할 때 랑자예요, 랑. 울프 워리어죠. 울프 워리어. 그러니까 늑대 전사, 영어 제목은 울프 워리어인데 이게 1편이 있었고요. 2편이 또 있습니다. 2편은 한국에서 심지어 개봉을 했어요. 워낙 그 중국에서 흥행을 해서 보신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내렸고요. 딱 봐서 아시겠지만 그냥 되게 전쟁하는 그런 영화예요.
밑에 여기 보시면 아시아 영화 흥행 역대 1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도 되게 성공을 했는데 2가 작년에 너무 많이 성공을 해서 중국 내에서는 엄청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화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전랑이라는 전투의 늑대라는 뜻이고요. 액션 배우이자 감독인 우징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고 시나리오, 주연, 1, 2 다 그렇게 맡아서 했습니다. 액션 영화고요. 제작비는 2억 위안, 그러니까 한화로 한 얼마쯤 될까요? 350억 정도 됐겠네요. 꽤 큰 제작비죠. 350억도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닌데 투자돼서 작년 7월에 개봉해서 그 전년도의 최고 흥행작이었던 주성치의 영화가 있었어요. 미이너라고. 그 영화의 기록이 역대 최고 기록이었는데 5,500억 정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근데 그걸 깨고 56.8억 위안. 한화로 어제 다음 환율로 계산한 돈이에요. 9,265억 정도. 거의 1조에 달하는 매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게 워낙 시장이 크니까 납득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예요. 그 작년에 전 세계 영화 흥행 다 통틀어서 8위고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만든 영화 흥행 랭킹 100위 안에 유일하게 들어간 아시아 영화로 기록이 돼요. 근데 좀 아이러니가 아니라 너무 좀 당연스러운 게 중국 내 매출이 99.7%입니다. 0.3%만 해외에서 봤고요. 중국 사람들밖에 안 본 거예요, 사실은. 중국의 시장이라는 게 중국에서만 흥행해도 세계 1위가 된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데요. 뭐 영화뿐이 아니라 모든 면이 그렇죠, 사실은. 이 영화의 간단한 내용은 가상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내전이 일어나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내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그 중국 교민들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국민들이 있는데 그걸 구출하는 전직 특수부대원인 이제 렁펑이라고 하는 특공대원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이따 줄거리가 조금 중요해서 줄거리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 이게 태양의 후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군대가 나오고 사실 또 그 여자 의사가 나오거든요. 간호사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여자 의사랑 이렇게 전투 특공대원 그래가지고 태양의 후예를 따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중요하지 않고요. 자, 박스오피스를 보시면 2016년에 미이너라고 하는 주성치 영화가 33.9.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영화들이죠. 주토피아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 뭐 그레이트 워 이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바로 56.7. 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더 커졌죠. 액수 자체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저 오른쪽 박스오피스를 보시면 56.7, 26.7, 22. 뭐 이렇죠. 네, 특수부대 전랑 압도적으로 1등을 하면서 흥행을 했어요.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줄거리 말씀드리고 이제 영화 얘긴데 영화를 안 보여드리고 말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상하고 넌센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고 제가 편집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편집 못해서 영화를 틀어드리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받으시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시작은 인도양을 운행하는 화물선에서 일하던 렁펑이 마치 소말리아 해적단 해적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해치우면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선원이에요. 이 주인공은 선원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3년 전에 군에서 불명예 제대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선원 일을 합니다. 사실 1편에서 특수부대원이 사실 뭐 태국 접경 지역에서 마약 소탕 작전을 하다가 동료가 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끝나는데 2편에서 이제 그 죽은 동료의 가족들을 찾아가요. 유골을 들고. 근데 그 가족들은 집이 철거되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마지막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용역 깡패들이 와서 이걸 철거하는데 이제 경찰들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용역 깡패를 이렇게 팍 때리죠. 그리고선 군대에서 잘려요. 그거 때렸다고 자르더라고요. 막 군법회의 가가지고 아니 뭐 죽지도 않아요. 그냥 살짝 피났는데 그걸 가지고 깡패가 뭔가 뒷배경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뭐 이제 군인을 못하니까 아프리카 선원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주인공은 원래 상관인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연인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복수랄까? 궁금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잘 살죠. 거기 아프리카 현지인들이랑도 잘 지내고 거기 항상 이런 영화에는 꼬마애들이 나오죠. 그 현지인 꼬마애랑 친구가 되고 그래 내가 너 보호해줄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내전이 일어나요. 반군이 일어나고 이 반군이
또 항상 아프리카에는 전염병 이런 게 있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 말해가지고 이제 그게 전염병 라말라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병이 창궐하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그 세균학의 권위자인 한 의사를 파견해서 백신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반군은 이제 백신을 만드는 이 의사를 확보하려고 하고 아무튼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 주인공은 중국 교민하고 아프리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 군함에다가 이렇게 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제 대피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군들도 중국인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대사관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반군들은 거기서 못 건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이 교민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 군함이나 함대를 파견해요. 이거, 네, 또 시사한 바가 있죠. 교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대사관이, 저도 외국에 있었지만, 촬영되고 있네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대사관이 교민을 얼마나 보호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대사관은 되게 금방 오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네, 그렇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이제 금방 파견을 해요. 교민들을 이제 안전한 데 대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 그냥 파견돼서 도망가면 영화가 재미없겠죠? 아프리카 꼬마애가 엄마가 저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를 다시 찾으러 이 주인공이 갑니다.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그 백신을 만드는 의사 중에 한 명인 여의사를 데리고 계속 이제 반군들과 싸우다가 자기의 전 연인을 죽였던 반군의 용병으로 나오는 백인 용병 부대가 있거든요. 그 용병 부대의 대장을 죽이고 반군들을 무찌르고 무사히 아프리카를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사실 되게 단순해요.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었던 주인공이 아프리카에 가서 교민들과 아프리카 주민들을 구출해 온다 이거예요. 근데 중국 군함이 갔을 때 유엔군들이 먼저 철수해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유엔군들은 도망가요. 보통 우리가 유엔군이라고 쓰지만 이제 미군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군에 대한 반감이죠. 미군이 도망가는 자리에 중국군이 가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도와주죠. 구출해주죠. 네, 줄거리는 간단히 이렇고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되게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중국 국민은 자랑스럽다. 우리 중국이 이렇게 힘이 세다. 너희들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하면 구해준다. 당연한 얘기죠. 이건 모든 외교부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네, 자국민을 보호하고. 근데 굳이 이제 이걸 강조를 하죠. 영화에서도 대사를 합니다. 극적인 장면에서 항상 이 깃발을 흔들어요. 중국 국기를 흔들고 대사를 해요. 아프리카 주민들이 중국 해군 함정이 제일 안전해.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거죠. 반군 대장도 중국인을 죽이면 안 돼. 유엔의 상임이사국이야. 이러면서. 뭔가 근사하죠? 유엔 상임. 그러고 보니 중국이 상임이사국이었네. 이렇게 저도 다시 깨닫게 됐는데 중국 사람이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아마. 아프리카 사람한테 인정받는 느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아예 이렇게 대놓고 중국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아프리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단순히 사실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러브 스토리잖아요. 그 지역의 특성보다는 아프리카를 다룬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아프리카의 문제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중국과 어떤 이렇게 우호를 갖고 있는가. 사실 1대1로라는 이제 이 정책이 중국의 지금의 현재 국가 정책입니다. 2013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시진핑이 제안한 어떤 개념인데요. 1대1로, 원 벨트, 원 로드라고 하는데, 이제 1대라는 건 이제 실크로드의 경제 벨트. 그 벨트를 줄여서 1대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혁대할 때 그 대자 있잖아요. 벨트. 그리고 로는 이제 해상 실크로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로드를 줄여서 길로자 써서 1대1로라고 부릅니다. 1대1로는 유라시아 대륙, 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주요한 범위로 하면서 이것이 일종의 중국의 세계 체제론이죠. 간단히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중국의 육상과 해상을 통해서 중국이 전 세계 영향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보면은 저 중국을 넘어서 마치 시베리아 횡단열차처럼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저 독일까지 이게 이제 21세기 실크로드의 경제 공동체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아래쪽은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인도, 저기 파키스탄,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오죠. 케냐, 나이로비. 이게 이제 경제
어떤 벨트인데 이걸 위해서 중국은 해외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에 저런 데에 항구를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지어준다기보단 그 중국의 개발 업체와 인도의 혹은 파키스탄의 혹은 어디에 아프리카 어디에 그 회사가 합작을 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정부랑 합작을 해서 그 항구를 지어주면 대부분 중국 자본으로 들어가요. 많은 돈이. 그리고 중국이 그 운영권을 가져요. 40년 운영권을 갖는다거나. 그럼 항구나 공항이나 이런 국가 기관 산업을 중국의 어떤 영토로 만드는 거죠. 예, 자기들이 이제 그쪽 거점들을 만들면서 그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1대1로 사업들이 지금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파키스탄 정부가 그만하겠다. 너무 이 투자액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중국의 경제 정책 중에 제일 큰 게 이거고요.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거나 아시아 투자은행, AIIB 이런 거 한국이 참여하네 마네 그래갖고 이를테면 미국식 질서, IMF나 월드뱅크 이런 것들을 중국식 어떤 경제 주도권을 만드는 시도들을 하죠. 아시아 개발 투자은행 해가지고 이제 이를테면은 너무 미국 중심의 그런 경제 어떤 주도를 중국이나 아시아, 결국 아시아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뜻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로 이런 1대1로 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아프리카죠. 중국은 아프리카 개척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50개국에 공자학원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컨푸셔스 인스티튜트라고 이제 중국의 유교 사상 혹은 이제 그 공자로 대표되는 중국의 문화를 일종의 문화원이죠. 해외 문화원일 텐데 중국 문화원일 텐데 공자학원을 통해서 어떤 중국의 문화와 중국의 사상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공자학원 같은 데서 중국어를 배워요. 중국어를 빨리 배우면 난 중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니고 중국어를 배웁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인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아프리카로 이주를 했고요. 거기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죠. 그래서 중국인이 전 세계에 없는 지역은 없겠죠. 어디 가나 차이니즈 레스토랑이 있죠. 전 아프리카건 어디건 있는데 요새는 아예 이제 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건설업이나 각종 그 분야에서 공장들을 아프리카에 짓고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남은 가장 미개척 시장인 아프리카 쪽을 중국이 공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요새 중국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이렇게 세네갈 사람이 중국 국기를 들고 있다거나 밑에 보면 이게 공자학원인데요. 밑에 중국어로 알지리아 이렇게 써 있죠. 한자로 알제리아라고 써 있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중국 문화를 배우는 한자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도 아프리카와 협력 포럼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되게 크게 보도가 됐어요. 지난 9월 어마어마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시진핑이 갑자기 아프리카 정상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근데 다 가요. 그것도 정말 놀라운데 31개국 사람을 4일 동안 만나요. 첫날 11명을 만나고 정상회담인데 11명을 만나고 4명 만나고 이런 식으로 4일 동안 31명의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포럼, 여기 있죠? Forum of China and Africa Cooperation 이렇겠죠. 이걸 되게 공들였기 때문에 중국은 큰 행사가 있으면 이제 차량 통제하고 중국이 미세먼지가 많아도 워낙 이게 그 컨트롤이 잘 되는 나라라 오늘은 자꾸 나오지 마 그러면 하루 만에 또 깨끗해져요. 하늘이. 파란 하늘이. 그게 왜 중국에서는 그런 말 있죠. 하늘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지금 시진핑이 북경에 있나 딴 데 있나. 그런 얘기가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죠. 통제하니까 바로 파란 하늘. 그래서 이제 중국의 파란 하늘을 선물하고 그랬다고 아프리카 사람들. 이게 중국 인민일보에 보도된 사진인데요. 계속 만나는 거죠. 아프리카 그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랑 시진핑 계속 만나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정상 부인들이 북경에서 쇼핑을 하고 비단을 사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죠. 이거는 미국의 트럼프도 못하죠. 트럼프가 아프리카 대통령을 30명을 시간 맞춰서 다 와. 그런다고 오늘 스케줄이 안 맞아. 여러 가지 됐겠죠. 근데 30명을 한 번에 불러서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영향력들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아무튼 1대1로와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말씀드렸고요. 전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명백하게 이제 블록버스터예요. 제가 흥행이 제일 많이 됐다고도 했고, 실제로 최근에는 점점 이게 규모가 한 350억 정도 규모라고 했는데, 점점 버짓이 커져서 중국 영화도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영화들이 됩니다. 매년 30% 성장한대요. 매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산업이 매년 30% 한 2, 3년 있으면 2배가 된다는 거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흔히 BAT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이제 선도적인 IT 기업들이죠. 바이두는 중국의 구글 같은 그룹, 알리바바는 다 아직 마윈이 하는 중에 전자상거래 회사고, 텐센트는 중국의 카카오톡 같은 거죠. 이렇게 채팅, 위챗이라고 하는 웨이신하고 이제 심지어는 위챗페이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페이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죠. 이런 거대 기업들이 영화 산업에 투자를 하고 드라마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해요. 규모가 점점 커져요. 영화 산업 자체가. 그러면서 매년 기록들이 갈아치워집니다. 우리로 치면 1000만 영화 그랬는데 내년에 2000만 영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00만 영화 막 이런 거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죠. 2016년에 몬스터 헌트라는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흥이 잘 되는 게 나오는구나 했는데 매년 갈아치워졌어요. 완다그룹이라고 하는 부동산 재벌이 또 완다 시네마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CGV 같은 극장 체인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영화 시장 성장률이 이렇습니다. 쭉 올라가죠. 오른쪽을 보시면 급증하는 중국 영화 시장 및 스크린 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015년에서 2016년에 스크린 개수가 34,000개에서 42,000개가 돼요. 1년 사이에 스크린 개수가 약 거의 10,000개, 한 8,000개 정도 늘어나죠. 1년에 스크린이 8,000개가 늘었다는 얘기는 매일 25개 정도가 스크린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크린이 한 4개짜리 극장이 매일 한 8개씩 생기는 거예요. 극장이 막 생기는 거죠. 10,000개. 우리나라 전체 스크린 개수가 10,000개도 안 될걸요? 10,000개 되나? 아무튼 이렇게 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간단하게 점점 중국 상업영화들에 대한 욕구와 투자들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원래 중국 상업영화라는 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상업영화라는 게 없었어요. 다 무슨 당의 프로파간다, 선전영화 이랬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상업영화 본격적으로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이제 로맨틱 코미디류가 이제 흥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결혼 이야기 이런 영화부터 사실 상업영화가 시작이 되죠. 90년대 기획영화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처럼 중국도 로맨틱 코미디류가 이제 처음 흥행 영화가 되는데, 그걸 흔히 하세편이라고 불러요. 하는 축하한다는 뜻이고요. 새는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축하하는 영화. 그래서 영어로는 Celebrating New Year's Film 이렇게 부르는데, 설날에, 우리나라도 추석이나 설날 때 극장가 이제 성수기인데, 중국은 특히 춘절이라고 불리는 설날이 대목이기 때문에 이때 블록버스터 틀고 엄청나게 돈을 벌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90년대부터 하세편이라는 이름으로 흥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90년대에 흥행했던 영화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이에요. 거요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코미디 배우고요. 홍시혁광이라는 감독의 시리즈물이었죠. 근데 이제 점점 이게 돈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돈 생기면 이렇게 폭파도 해보고 싶고 더 이거 큰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에서 전쟁, 재난, 판타지 막 이런 식의 할리우드 영화 같은 스타일로 변화합니다. 다양하게지죠. 예산이 커지면서 사실 위험해져. 왜냐하면 중국에는 등급제가 없어요. 19금, 15금, 전체 관람가 아니면 그냥 상영 불가예요. 상영 허가증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100억을 투자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정부가 싫어해요.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 무섭죠. 정부가 싫어요. 이거 틀면 안 돼. 그냥 100억 날리는 거예요. 못 틀어요. 게다가 등급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부한테 잘 보이기 위한 영화를 찍어요. 그러려면 흔히 말하는 프로파간다 영화가 됩니다. 주선율 영화라고 부르는, 중국에서는 주선율 영화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말로는 이제 프로파간다, 선동 영화, 옛날식으로 하면 그런 영화가 되죠.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전랑2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정부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아, 그래, 이런 영화 인민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으니 많이 틀어라, 이렇겠죠. 이런 영화들이 점점 늘어나요. 주선율 상업영화라고 하는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국방상업영화. 국방영화라는 게 있잖아요. 국방상업영화라는 이상한 모순적인 말이 되면서 중국은 그런 형용모순 표현이 많죠. 국가 자본주의, 시장 사회주의. 말 자체가 이게 모순적인 말인데 실제로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펑샤오강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집결호 막 다 쓰러져 죽는데 이제 이게 나팔을 부르는 거죠. 집결하라 이런. 당연히 이제 혁명 중국 사회주의 중국이 건국됐던 혁명 서사를 다루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우리 지금의 영광스러운 중국에 살고 있는 것도 다 조상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워준 덕분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찍습니다. 이게 엄청난 규모에 찍고 당연히 중국 정부는 좋아하고요. 한국에서도 개봉했던 대지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사천에서 일어났던 대지진이 있죠. 윈난 원추안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그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이 5편의 영화가 다 같은 감독이에요. 같은 감독이 로맨틱 코미디를 찍다가 전쟁 영화를 찍고 지금 재난 영화를 찍었어요. 재난 영화 엄청나게 큰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가고 이 영화는 내용이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시련을 당했지만 우리 중국 인민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 일어서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상영이 됐고 비공식적으로 중국에서는 5억 명이 봤다고 그래요. 5억 명이면 뭐 웬만한 교과서보다 많이 본 거죠. 사람들이. 이건 뭐 달달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고 생각하면 되죠, 거의. 그런 영화가 됩니다. 이것도 엄청 프로파간다 영화죠. 다시 전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딱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상업 영화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1대1로나 이렇게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그러니까 전랑을 만드는 이 사람이 1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부대원의 활약상이 국내에서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로 가죠. 굳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해내오는 영화를 찍어요. 신기하다. 뭐 정부가 아마 이런 걸 좋아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먼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찍으면은 뭐 국민도 좋아할 것 같고, 정부도 좋아할 것 같고, 중국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을까? 아마 이런 영화를 좋아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파간다. 중국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면 만약에 여기서 앞에 말하는 중국은 굳이 말하면 가버먼트겠죠. 정부에 가까울 텐데 중국 정부는 이런 프로파간다 영화를 찍고 싶어 할 텐데 영화는 사실 근데 그런 중국에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혹은 투명하게 그대로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이 영화가 아까 제가 빨리 보여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아프리카를 구하고 이렇게 영웅담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상한 지점들이 있어요. 뭔가 균열들이 생겨요. 그렇게 매끄럽게 중국의 이야기가 아프리카에서 구하는 이야기가 정부가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가 정확하게 딱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적인 것이라는 건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어떤 이질적인 것들이 함께 있고 그것들이 계속 중국이라고 하나로 부를 수 있는 어떤 획일적인 통일적인 것들을 교란하고 방해하고 흔들고 중국은 이런 면도 있지만 이런 면도 있고 혹은 좀 그렇게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나 하면서 계속 새롭게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라는 게. 사실 이 영화 아까 보여드렸던 전랑2 같은 경우는 서사가 중국이 세계 질서의 수호자고 아프리카의 친구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유엔을 대체하고 뭐 이렇게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랑 손잡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요. 중국 입장이지만. 근데 저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주인공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왜 철거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얘가 군인인데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군인 신분으로 가면 안 되나 봐요. 아무튼 서사적으로 내정 간섭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중간에 그런 나오거든요. 군대를 파견할 수 없으니 너 민간인 개인 신분으로 가서 반란군 있는 데서 가져와라. 왜냐면은 군대가 출동하면은 내전에 이렇게 휘말리니까 중국 정부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이 돼야 돼요. 이 주인공이. 민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폭력을 쓰게 하죠. 폭력을 쓰는 이유는 자기 동료의 집이 철거당하게 생겼어요. 억울하니까 못 참고. 제가 보기에는 되게 경미한 어떤 일인데 좀 과하게 처벌을 받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설정을 생각했을 때 영화라는 건 어떤 현실의 물질적 조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찍어야 되니까. 아마 중국에서도 많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찍은 것 같아요. 억울하게 철거를 당하고 뭐 그런 거, 분노. 얘가 분노해서 이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친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군인이지만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걸 먼저 떠올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인공이 지켜낸 거는 아프리카, 마지막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교민을 지켜냈는데 처음에 친구 가족은 결국 못 지켜내거든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도 없어요. 네, 죽었고. 처음에는 1편에서는 군인이니까 그냥 충성하고 자기 임무를 해요. 근데 2편에서는 민간인이거든요. 근데 민간인이 이렇게 막 싸워요. 중국이라는 오성기를 들고 막 싸워요. 왜 싸우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가족을 못 지키고. 외부는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내셔널리즘, 중국의 어떤 민족주의, 여기서 이제 국적주의라고 표현했지만 민족주의, 중화주의, 이런 걸로 외부가 되게 매끄럽게, 아프리카와 중국은 하나야. 통일되지만 내부는 여전히 차이들이 존재해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철거되는 사람들, 혹은 이 사람은 개인적 욕망이 전혀 없어요. 정의감에 싸우기만 해요. 근데 이를테면 저는 이걸 보면서 아프리카에 나오는 그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중국의 문제가 아닌가. 중국의 어떤 문제가 아프리카에 투사돼서 다시 나타난 게 아닌가.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 다 중국의 문제인데 아프리카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문제가 저렇게 투영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거기에 이제 빈부격차가 일어나요. 공장의 노동자, 흑인에서도 그렇고, 거기 이제 지주같이 이제 반란군,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희생당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의 문제거든요. 빈부격차, 엄청나게 큰 문제고, 사회 갈등이 있죠. 아프리카에는 전염병이 있다고 하지만 중국도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죠. 미세먼지나 뭐 어떤 환경오염, 전염병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하는데 사실은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죠. 실제로 중국에서 7살짜리가 폐암에 걸려서 죽은 경우도 있고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고 매년 폐암으로 죽는 사람이 아무튼 어떤 중국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보도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전염병 같은 문제고 환경 문제가 있고 내전이 일어나지만 중국도 내전이 있어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티벳,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은 탱크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실제 전쟁도 합니다. 중국은 되게 평화로운 것 같지만 내전하죠. 소수민족과의 갈등들이 있어요. 주인공 이 렁펑이 군인에서 이제 개인으로,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친구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사실은 못 지켜내죠. 그냥 추방당하고 그리고 영화 초반에 나오지만 국가가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도 없어요. 그렇게 특공부대원으로 열심히 했는데 어차피 국가는 안 지켜줘요. 국가가 관심 있는 건 아프리카 교민이지 혹은 해외에 있는 중국 교민이지 국내인이 아닌 것 같아요. 국내인들은 지금 다 힘들고 물론 이제 돈 많이 번 일부 중국인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오히려 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3억 명이 넘는 농민공들 집도 없고 철거당하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가가 사실은 그 세계 혹은 아프리카를 지켜냈지만 내부의 문제들에는 무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고요. 이게 할리우드 영화와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주인공은 어떤 개인적 욕망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실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잘 싸우는데 그러니까 너무 또 인간 같지가 않아. 너무 잘 싸우니까 숨도 안 쉬고 그러니까 약간 좀 상상된 중국이라고 하는 유령같이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비존재,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중국이라는 유령으로 막 여기저기 해결하는 것처럼. 사실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투사되는 건 되게 당연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외부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자기의 기준으로 내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죠. 아마 아프리카를 떠올렸을 때 그런 문제들, 뭐 전염병, 내전, 우리가 물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중국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쉽게 아프리카를 그렇게 딱딱 묘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균열들이 나타나고요. 그것 앞에서 무력하고 주인공들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국가는 이 사람을 기억하지도 않고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국가를 지켜내죠. 이게 사실은 되게 그 사회주의 문화대혁명 시절의 영웅서사랑 되게 유사한 어떤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7년, 2018년에 중국에서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한 영화가 이렇게 단순한 서사와 이렇게 뭐랄까 과거의 선전선동영화 같은 어떤 플롯을 갖고 찍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영화를 그렇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혹은 좀 미심쩍어 하면서 본 것들이 사실은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뭐 G2 얘기도 나오고 요새 중국 되게 많이 그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진핑이 3선 한다는 것도 뭐 공산당 3차 대회에서 시진핑이 이제 연임한다라는 거 했고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뭐 조금만 중국의 그 판밍밍 얘기 같은 거 들으셨죠? 조금만 반대해도 실종되고 납치되고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중국은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거 녹화되면은 제가 중국 대사관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만 중국은 인터넷에 이를테면 업로드를 하면 우리는 이제 업로드하면 물론 이제 업로딩 시간이 있지만 바로 올라가잖아요. 중국은 1분 이상 걸려요. 어떤 걸 올리는지 다 검열합니다. 그 많은 걸 다. 인터넷 검열위원회가 있고요. 그 검열위원회 위원장이 시진핑이에요. 그래서 뭐 단순히 무슨 뭐 구글에서 뭐 티에난먼 흔히 3T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검색이 안 돼요. 뭐 티에난먼, 티베트, 타이완 뭐 이런 거 검색이 안 돼요. 금지어기 때문에. 뭐 너무 많죠. 금지어 너무 많아요. 뭐 시황제 이런 것도 안 돼요. 이제 황제라고 불렀다고 이제 조롱한다는 뜻이죠. 너 이제 장기 집권 독재로 간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 너무 많은데 인터넷 검열도 더 옛날보다 더 심해졌고 활동한 사람들도 갑자기 사라지고 처형당하고 뭐 숙청당하는 정치인들도 생기고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전제정치 쪽으로 가는 느낌도 개인적으로는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게 우려스럽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려스러운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마지막에 이제 거꾸로 다시 읽었잖아요. 영화가 그렇게 순순하지 않다. 중국의 문제들을 드러낸다. 중국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 외부를 이렇게 막 아름답고 중국이 되게 위대하고 뭐 강력한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허약한 걸 드러내는 영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영화를 되게 너무 흔히 이제 국뽕 영화라고 하죠. 국가주의 이제 뽕이라고. 그런 비판을 받았어요. 너무 과도하다. 중국에 대한 애국주의나 민족주의 너무 과도하다. 이런 중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 중에서도 이건 좀 너무 질이 떨어지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매체가 이걸 다 막고 계속 이 영화 봐야 된다 해가지고 약간 좀 뭐랄까 정부에서 이렇게 좀 조장해서 흥행이 많이 되는 어떤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문제는 거의 비슷한 영화가 올해 또 나왔어요. 홍해 행동이라고 또 흥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계속 보고 좀 중국의 최근의 어떤 행보나 특히 이게 군사 전략이다 보니까 좀 더 무섭죠. 해외 파병이라는 게 민감한 문제인데 이걸 자꾸 보는 중국 국민들은 해외 파병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가서 구해줘 하고 자꾸 중국 같은 나라가 한번 파병을 시작하면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파병 같은 거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단순한 상업 영화 같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1대1로와 그 영화를 좀 뒤집어서 다시 보면 이 영화가 구성하고 있는 중국이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 문제적이고 취약한 부분도 드러내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